앞차시에서 말씀드렸던 관찰법을 아동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들을 5가지로 살펴보았고요. 연구에 대한 부분이 17페이지에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연구란 어떤 일이나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현상을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여 이치나 진리를 밝히기 위해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지식을 얻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아동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이고요. 과학적 연구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검증 방법을 통해 지식을 획득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발견하기 위해 개인의 신념이라든지 직관, 경험 등에 의해서 얻어진 정보를 줄이기 위해 문제를 개념화하고 자료 수집, 결론 도출, 연구 결론과 이론을 개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동의 경험에 따른 지식은 실증 자료로 검증되었을 때에만 연구로서 가치가 생기기도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경험에 따른 지식은 타인에게 신뢰될 수도 없고 타당한 지식의 근원이 아니므로 아동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당한 지식을 제공받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얻어진 지식과 그에 근거한 이론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아동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유아 교육기관에서 아동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지식이 될 수 있고요. 표준화된 성장과 발달에 대한 지침은 아동들의 건강과 성장, 발달 및 학습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는 특정한 상황에 있는 아동들의 행동과 발달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발달상의 문제가 있는 아동에게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는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교사, 부모, 아동 관련 전문가들에게 실제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동의 발달 수준이나 행동 특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교사는 아동을 위한 교육 계획을 세울 수가 있지요. 그림을 그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아동에게 억지로 그림을 그리게 하거나 색을 칠하게 하는 것은 그림 그리는 동기를 만들어주기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더 큽니다. 관찰을 통해 아동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무엇인지 찾고 잘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칭찬해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추어서 교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찰을 통해서 아동의 강점, 또 단점, 또래와의 관계, 기호도, 흥미, 학업 능력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여서 이제 여러분이 내년에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따라오는 아이들에게 그 아동, 영유아들에게 적합한 지도 방법을 이제 모색하고 강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사는 자신의 수업 과정을 녹화해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으로 교재는 안내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을 이제 교사 때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파트너 교사가 저를 찍어주기도 하고 또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막 되게 원활할 때가 아니라 칼라 핸드폰이 처음 나올 때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막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있던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캠코더로 촬영을 하거나 앞치마에 보이스펜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이런 수업 과정을 녹음하거나 또 캠코더로 녹화해서 살펴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이해하고 민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 또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교수 방법 등을 개발하여서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역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개인의 직관과 경험에 의해 얻은 지식을 자녀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더쇼크, 파더쇼크이라는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 그 아이의 문제 행동은 결국은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제 유형들이 좀 많이 발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개인적인 경험을 내 자녀가 아닌 일반 아동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간의 경험은 개인적인 경험의 결과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일반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과학은 경험을 통해 가정된 가설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이제 도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도구. 이제 제 과목에서 도구라는 부분을 많이 듣게 되실 건데요. 측정하는 자, 우리가 너 몇 킬로야? 또 키는 몇 센치야? 뭐 이런 센치와 킬로, 그런 이런 단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뭔가를 잴 때 이 도구라는 말은 이제 누가 만들어준 여러 학자와 연구자들이 만든 그런 도구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아이의 데이터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은 되게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학자가 만들어준 도구를 통해서 그 아이에 대한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 아이의 현재 발달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왜 지원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무하게 될 유아교육 기관에서 관찰한 아동의 다양한 상황에서의 기록은 아동 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행동 유형을 파악하고 학습 수준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찰을 기본으로 교사는 개별 아동의 특성과 기질을 부모에게 전달해주고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를 수립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9페이지에요.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으로 5가지가 안내가 됩니다. 5가지에 대한 부분으로는 PPT에는 정리를 못했네요. 제가 들려드리면 첫 번째,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검증 방법을 통해 획득한 과학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는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준다.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는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교사, 부모, 아동 관련 전문가들에게 실제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네 번째, 표준화된 성장과 발달에 대한 지침은 아동들의 건강과 성장, 발달 및 학습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5번째는 유아교육기관에서 관찰한 아동의 다양한 상황에서의 기록은 아동 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행동 유형을 파악하고 학습 수준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우리 교재 페이지 19페이지에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5가지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놓으세요. 제가 또 우리가 Q&A 또 토론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또 1차시, 2차시, 3차시에 각각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관찰에 대한 행동 연구에 대한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말 과학적인 이제 아동 연구가 시작되기 전부터 아동에 대한 관찰과 이해를 기본으로 부모와 교사들은 아동을 양육하여 왔는데요. 이제 다윈이라는 학자, 찰스 다윈이라는 학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윈이 자신의 아들인 도디의 초기 발달을 관찰한 후 일기로 간행하였던 것이 진화론의 시발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진화론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많이 들어본 부분이기도 한데 자녀들의 행동을 관찰한 후 그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은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를 시작하는 접촉점이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동은 그들이 속한 사회의 소유물로 간주를 하였고 이거 역사 부분은 그냥 좀 스무스하게 들어보세요. 그냥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아동 관찰 행동 연구에 대해서 어떠한 연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의 뜻대로 기를 수 없었고 부족의 장로들이 아동을 검사하여 튼튼하고 힘이 강하면 기르게 하였고 약하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아포타이라는 산깃을 골짜기에 버렸다고 합니다. 힘이 없고 장애가 있는 아동들은 그 국가가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장로들이 기르게 한 아이는 더 강하고 단단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 포도주로 목욕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건 고대사의 내용이었고요. 중세시대는 아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암흑기입니다. 그래서 아리에스의 연구에는 중세시대가 아동기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시대였다라는 결론을 지었고요.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아동이 하나의 고유한 인격체로 존재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고 15세기 초 아동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면 자신의 옷이라고 하기에는 펑퍼짐하고 느슨한 옷을 입고 게임을 하면서 어른들을 올려다보거나 또 어른의 옷과 화장을 한 모습이 대부분인데 아동은 사랑스럽고 연약하여서 안아주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은 존재이지만 중세시대의 그림에서는 이러한 특징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해요. 오히려 귀찮고 불필요한 존재이며 전쟁터에 내보낼 만큼 존중받지 못한 존재가 바로 아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리에스는 그의 저서인 아동의 탄생에서 중세시대 아동에 대한 무지함과 무관심을 비판하면서 아동기의 개념이 15세기 말부터 나타나며 어른과 아이가 크게 다르지 않아 아동들이 작은 어른으로 묘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중세시대는 기독교 사상이 자녀 양육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동을 영아 살해와 유기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과 여전히 아동을 무기력하고 귀찮은 존재로 보는 입장이 공존하였지만 아직까지 아동기를 생애 주기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아동을 이해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론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17세기 초 성직자나 일부 학자를 중심으로 아동 권리와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아동의 특성과 교육에 루소와 로크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루소는 발달을 불연속적인 과정으로 보면서 아동을 자기의 운명으로 결정하는 존재로 여겼고 로크는 발달을 연속적인 과정으로 간주하면서 아동이 백지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막 그 유아교육 사조론 과목 배우셨죠? 그래서 막 이거 로크와 루소와 에밀 막 외우고 읽어보고 독후감도 쓰고 그쵸? 이런 부분 막 그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현대 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코메니우스에서 대교 수학을 통해 아동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베스탈로치는 1770년, 18세기 되겠죠. 태어난 첫 아들 야곱을 관찰하면서 쓰기 시작한 육아일기를 1774년에 발간을 하게 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페스탈로치가 교육의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자기 아이를 관찰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발달, 우리가 또 자기 아이를 관찰한 게 뭐가 있죠? 정신의학과, 또 삐아제, 또 누가 있죠? 정신의학자인 우리가 구강 남장생, 구강기, 남근기, 항문기 해서 막 그렇게 열심히 외웠고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를 말했던 학자에 대한 부분으로도 우리가 배웠는데 그들이 다 결국은 자기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그런 이론들을 정립해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19세기에 이르러서 많은 학자가 자신의 조카나 자녀를 관찰한 후 다수의 유아 전기를 발간하게 되고 유아 전기의 내용이 주로 감각, 운동, 언어, 지적 능력에 대해서 보이는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찰스 다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윈은 자신의 아들인 도디를 관찰한 후 그 내용을 일기로 발간하였고요. 이러한 세심한 관찰과 기록의 결과를 통해서 인간의 진화 과정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윈이 진화론에서 아동 발달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자신의 아들인 도디의 성장 과정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한 일기는 아동 발달 연구에서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과학적 아동 연구의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나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아동기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이용한 학자는 미국의 심리학자 스탠리 홀, 또 그는 질문지법, 일화기록법, 관찰법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고안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인 비넷, 프랑스 교육부 장관의 의뢰로 어린이들의 지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 방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비넷의 연구는 단순히 아동의 발달을 기술하는 데 치중했던 기존의 연구 대신 경험적 자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공헌했고요. 최초의 지능 척도 도구를 이용한 검사 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아동을 위한 연구는 프로이드나 삐아제의 영향으로 연구의 방향과 범위가 확대되었고 단순히 어떤 현상을 발견하고 기술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론을 구성함으로써 인간 발달과 가정, 또 그런 기제, 발달 기제에 대한 더 큰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아동 관련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요. 아동 성장과 발달에 관련된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절차에 의한 연구 방법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의 윤리 문제와 제한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들은 부모나 교사들에게 아동이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발달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상 이제 아이들을 관찰을 하고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성인들과 달리 이제 제한하는 점이라든지 고려해야 할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구를 진행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 현실이고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알아야 할 윤리적인 문제와 제한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아동 연구 관찰에 대한 행동 연구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교재 22페이지, 23페이지, 24, 25, 26페이지에서 이렇게 아동 발달 연구에 대한 제한점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자세하게 들려드리면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연구 과정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연구자 참여하는 보호인 부분인데요. 연구 참여자의 보호, 특히 연구 대상이 아동이라면 연구하는 기간 내내 하나의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 존중하고 배려해서 연구 결과에 관계없이 유익한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 발달 연구학회에서 이러한 아동 연구를 위한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아동 연구를 위한 윤리적인 기준. 그래서 아동 연구를 위한 윤리적인 기준에 대한 원문을 이제 번역한 부분을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23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이고요.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 한번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첫 번째 안내드리고 있는 아동 관찰 행동 연구에 대한 필요성,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고 교사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수 방법들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렇게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귀에 익숙해지는 7, 8주가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부분을 저랑 함께 자료를 찾아보고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록해보고 똑같은 기준으로 눈을 맞춰보는 거, 기록해보는 기술들을 가지면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 함께 연습해보는 시간을 또 이제 대면 수업 시간, 온라인 수업이 아닌 비대면, 지금 이 시간에는 이론적인 부분만, 그리고 대면하는 부분에서는 현장의 적용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을 통해서 한번 실행해 보는 부분으로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PPT로 정리를 해 보았고요. 지금 아동 연구에 대한 윤리적인 기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번역했던 부분들을 우리 교재가 이제 원문의 내용을 재구성한 부분을 16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16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주지 않는 절차, 서면 동의, 부모 동의, 추가적인 동의, 참여에 대한 보상, 6번째가 속임, 7번째가 익명성, 8번째가 상호 책임, 9번째가 위험 요소의 발견, 10번째가 사전에 예견하지 못한 결과, 11번째가 비밀 유지,
12번째가 참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13번째가 결과를 보고하고, 14번째가 결과에 대한 함의, 15번째가 과학적인 측면의 위법행위, 16번째가 개인적 범법 행위라고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잠시 끊었다가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